안녕하세요. 공감 1급 사회복지 법제론 영상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8장입니다. 사회서비스법과 사회복지 관련법입니다. 다 이제 시험에 한 번 이상씩 나왔던 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컨텐츠가 굉장히 빡빡한데요. 아동복지법부터 노인 일자리법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인 일자리법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노인복지법에 있었던 상당 부분의 내용이 분리되어서 이제 노인 일자리법으로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법에 있는 이런 그 내용도 과거에 이제 노인 복지법의 내용으로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 14개의 법을 핵심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시험에 가장 나오는 이제 비중이 높은 법들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3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법들도 뭐 경년 단위로 또는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법들이니까요. 여러분들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앞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32쪽을 보시면요. 7년 동안, 최근 7년 동안 이 14개의 법에서 얼마나 문제가 나왔는지 이제 그러한 그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요게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고,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것도 많이 나왔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다문화, 그 다음에 성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방지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도, 그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34쪽에 아동복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법의 앞부분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아동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고아라고도 불렀지만 요새는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원대상 아동이란 단어도 있어요.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 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대상 아동을 이제 보호를 할 때 뭐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요새는 이제 가정 위탁이 또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이제 가정 환경에서 위탁 부모께서 이제 가정 위탁으로 이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위탁에 대한 정의가 234쪽에 나와 있고요. 맨 밑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이러한 3가지 요소의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5쪽에 위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5월 5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의 법적 근거가 아동복지법에 있다는 것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35쪽에 이제 02라고 해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이라는 소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종 계획과 위원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외워주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동정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대개 계획은 5년 단위인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수립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합니다. 자, 위원은 25명 이내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있습니다. 자, 아동권리보장원 굉장히 그 아동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36쪽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5년, 실태조사는 3년이라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복지법도 그 전형적인 그러한 이제 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 차원에서 마련되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시도와 시군구 소속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이러한 지방 공무원을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요.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6쪽에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아동위원은 시군구에 두고요. 아동위원은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이 아동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동보호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서비스 중에서는 이제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대략 이러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호 조치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 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 대상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법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정 위탁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특수한 치료나 아니면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다면 전문 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조치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입양과 관련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 조치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8쪽을 보시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 성인이 되면요, 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러면 이제 절차에 맞게 퇴소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18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퇴소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8쪽 하단부터 239쪽까지는요. 아동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등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9쪽에 중간에 보시면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가 있는데 이것은 9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또 비극적인 경우에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라는 게 이제 친권 상실이 되겠죠. 친권을 상실해 주십시오라고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장과 초중등 교육부에 따른 학교장, 즉 초등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죠. 이런 분들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에 청구를 하지는 못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에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239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은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장 및 학교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0쪽에 보조인의 선임이 있는데요.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 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 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2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40쪽에 중간에 22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이겠죠.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인데요. 이 업무를 하도록 한 공무원이 누구냐? 슬라이드에 써놨듯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군구청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이 민간 전달 체계의 하나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각각 이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담당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1쪽을 보시면요.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습니다. 11월 19일입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241쪽에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이라는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해 아동, 아동학대 재발 여부 사후관리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이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242쪽이 굉장히 이제 그 조문의 내용이 긴데요. 지금 이게 뭡니까? 취업 제한이 되는 이런 그 기관들의 목록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3쪽에 중간에 보시면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범죄자들의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을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243쪽이고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가 안전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동보호구역을 설치해야 되고 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보건소 역시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고요. 자립 지원해야 되고요. 자립 지원은 실태조사 해야 되는데 이 자립 지원 실태조사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 지원, 그 다음 생활 및 정서적, 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른바 자립지원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라고 숫자가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립지원 관련 업무 위탁과 아동 자립지원 추진 협의회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5쪽에 동그라미 5번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45쪽에 맨 밑에 보시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다 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이 보편적으로 이 소위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규정이 아동복지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자,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종류 읽어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관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학대피해 아동 쉼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지셔야 하겠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대한 기능은 책에 서술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주로 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도 248쪽에 써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내용도 249쪽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49쪽에 맨 밑에 보치기 3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자, 노인복지법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자,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자,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노인학대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었는데 노인복지법에 있어서 노인학대는 정서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0쪽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노인 실태조사 3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노인의 날 10월 2일, 경로의 달은 10월, 그 다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이라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버이날의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51쪽인데요. 보건복지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노인사회 참여 지원, 지역봉사 지도원, 생업 지원에 대한 규정 나와 있고요. 경로우대와 건강진단 보건교육이 있는데 이것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사람이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이상이라는 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252쪽에 보시면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각종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는 기관이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 지원과 노인 재활 요양 사업 그리고 상담 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253쪽에 노인복지시설인데요. 노인복지시설 7종류는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하고 뿐만 아니고 각각의 시설의 세부 구분도 외우셔야 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양로시설은 여러분 양로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은 5인에서 9인 사이에 소규모 가정과 같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즉 입소 자격이 60세 이상부터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노인 주거에는 요양자가 없고 노인 의료에는 요양자가 들어간다는 거 눈치채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는데 여러분 사회복지사업법 우리가 배울 때 지금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인데 예외가 노인복지관이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우리가 이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국가 자격이라고 한다면 요양보호사의 시험을 주관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9회 시험 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이 어떻게 되냐. 각각 필기와 실기에서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는 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노인복지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박스에다가 정리를 해놨고요. 256쪽을 보시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하고 자격의 취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7쪽으로 넘어갑니다. 노인학대 예방 신고 등이 있는데요. 자, 노인학대 신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 3번이나 나왔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한 중앙 차원의 기관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시도 단위로는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두어야 합니다. 258쪽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 지금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훑어보시면 무리가 없고요. 자, 259쪽입니다. 자, 노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중요한 게 그 밑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해서 금지 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5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15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겠습니다. 자, 실종 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규정되어 있고요. 자, 260쪽.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에도 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 제한이 되는 이 노인 관련 기관의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과 보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많지는 않지만 16회 때 한번 싹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테면은 비용 보조라든지 조세 감면, 그리고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국공유재산의 대부, 그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봐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법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의 정의를 보시면 이제 장애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학대의 정의가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보면 노인 학대의 정의보다 지금 언어적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의 권리, 의견 수렴과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62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63쪽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보호 또는 권익보호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 264쪽이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 되겠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본정책의 강구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장애 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에 대한 규정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과 직업에 대한 규정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편의시설과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읽어주시면 되고요. 안전대책 강구와 인식 개선이 있는데 특히 인식 개선에서는 그 265쪽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그 다음 각급 학교의 장, 기타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매년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266쪽에 위에서 9번째 줄이요. 시험에 2번 나왔던 표현이 있는데 국가는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 중 등 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죠.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6쪽에 밑에 보시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장애인 복지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 진흥 등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67쪽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이제 복지 조치가 있죠. 그래서 장애 실태 조사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많은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 장애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록은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자, 267쪽에 마지막 그 글머리표를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밀심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법에 맞으면 등록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등 이러한 재외동포 혹은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이제 268쪽에 위에서 8번째 줄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8쪽에 장애인 등록 취소,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269쪽에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복지 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가 나와 있고요. 정보 제공과 상담에 대한 어떤 그 역할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후조리 도우미의 지원,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그 다음에 자금 대여와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생업 지원이라든지 자립훈련비의 지급,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품 구매와 고용 촉진, 편의 제공, 또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그 다음 국공유지산의 우선 매각이나 대여도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72쪽인데요. 각종 수당입니다. 일단 자녀교육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장애 수당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 중에서 공공부조에 장애인 연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장애인 연금법에 근거하죠.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은 성인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 사위 70%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의 하나죠. 장애연금, 그죠?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 그 다음에
장해, 장해 급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수당이 있는데요. 장애수당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조 제도이고요. 법에 나와 있듯이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도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법에도 경제적 생활 수준을 고려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산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충족한 분들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2쪽 밑에 보시면 자립생활의 지원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기관 규정이 되어 있고요.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 아동쉼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4쪽에 박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시행규칙 별표를 보시면 각 장애인 복지시설의 세부 구분이 훨씬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유형 정도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4쪽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5쪽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장애인 학대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 부여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가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서 파면을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기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278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도 보조인의 선유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장애인 복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법에도 금지행위가 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법에도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각각 아동학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이었는데 장애인 복지의 경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지역에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는 피해 장애인 쉼터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280쪽에는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으로서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장애인 재활 상담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 교정사가 장애인 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요, 국가 자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81쪽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벌칙이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 이 벌칙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17회 때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은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벌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등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사회서비스법 또는 사회복지 관련법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